사실 집 알아보고 있어요. 무슨 집? 애들도 다 컸으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요. 저희는 둘이고 엄마는 혼자잖아요.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 편이 어머님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서준이 아빠랑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거예요. 둘째인 저희가 여태 모시고 살았으니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혼 가치가 없으니까 너희 둘이 알콩달콩 살려는 거야? 참,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다. 그렇게 사람을 부려먹고는 이제 와서는 꼴랑 5천짜리 전세 얻어주고 나가라고. 이용하다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이 상황에 나보다 네가 더 섭섭하겠냐? 저희도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안 힘들었는 줄 아세요? 자유도 없고 그동안 저도 많이 참았어요. 그리고 쉬어야 할 집이 모두에게 불편한 공간이 됐잖아요. 나 때문에 불편했다는 거야? 편하진 않죠. 여보, 당신도 그랬잖아. 어머님 때문에 불편하다고. 괜히 합가했다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4세 전영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의 전 씨의 가슴이 참 쓰라렸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 그 믿었던 사람이라는 게 친자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십수년을 함께 산 아들이었죠. 한사코 거절하는 전 씨를 끈질기게 설득해 살던 집을 팔고 넓은 집으로 이사해 합가를 하게 만들었던 아들과 며느리.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합가 이후 전 씨는 어린 손주 둘을 돌보고 일하는 아들네 부부를 대신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모든 일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떠나고 노후에 소소하게 취미생활하며 살려던 계획과는 크게 다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기에, 내 손주들이기에 이런 삶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서러움을 느낀 적도 있었고 차라리 분가를 하자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세월이 흘러 합가한 지 10여 년이 지나게 되었죠. 손주들을 다 키워놓은 지금 이제는 좀 편히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씨의 효용 가치가 다 됐다고 느낀 것인지 아니면 함께 사는 생활이 못 견디게 싫었던 것인지 아들 며느리는 전 씨도 모르게 분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가하는 사람이 자신들이 아니라 전 씨였던 것이었죠.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 필요할 때는 온갖 가머니설로 꼬드겨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부려먹더니 이제 늙어 빠진 노모는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이렇게 쫓겨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었죠. 그래서 반대로 복수를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끔 했습니다. 전 씨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원이었고 둘째 아들은 미용사였습니다. 다들 제 밥벌이는 하고 살기에 자식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었습니다. 둘 다 결혼시키며 적당히 보태주었고 그걸로 자식 농사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버님 생신이라 가서 저녁 식사하려고 하는데. 내일 평일이잖냐? 네. 그래서 퇴근하고 가려고요. 아이고 됐다. 뭐 하러 와? 그래도요. 너희 결혼할 때 내가 말했잖아. 명절에 나오라고. 어버이날도 그러면 가지 말아요? 그래. 전화통화만 한 번 하면 됐지. 내일도 그냥 네 시아버지한테 전화나 한 통 해. 그러면 됐어. 혹시 서운해 하실까 봐요. 서운하긴. 그런 거 다 챙기면 1년에 12번은 더 와야 돼. 다음 날도 출근하는데 뭘 와.
네, 그럼 내일 전화 드릴게요. 그래. 전 씨는 아들 둘을 결혼시키며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식들 부르지 말고 꼭 필요할 때만 왕래하자고 말이죠. 지긋지긋한 시집살이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남매 중 넷째라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일은 없었지만 가끔씩만 봐도 어쩜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던지 아들들이 성인이 되기도 전부터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그런지 아들들이나 며느리들과 그런대로 잘 지냈습니다. 명절이 아니면 부르지 않고 아들네가 원할 때만 만나니 갈등이 생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년에 보는 날이 한 손에 꼽고도 때때로 손가락이 남았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희는? 저희도 잘 지냈죠. 엄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지난 추석에 봤으니까 오랜만이지. 그러네요. 배고프지? 앉아서 얼른 밥 먹어. 잘 먹겠습니다. 가끔 봐야 이렇게 늘 반가웠습니다. 서로 모나게 굴 일도 없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몇 달 안 보고 지내면 금세 잊혀지고 그랬습니다. 해가 바뀌는데 사람 마음이라고 안 바뀔 수가 없었죠. 앞집에는 아무도 안 오나 봐요. 작년에는 엄청 북적북적 하던데.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지난 추석에도 조용했네. 본래 같았으면 사람들 드나드는 소리가 전 씨의 집까지 들렸어야 했지만 유난히도 조용했습니다. 앞집에는 전 씨의 지인이 살고 있었는데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식들과 사이가 틀어져서 안 보고 산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씨와 만날 때마다 자식 흉을 보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 셋과 동시에 등을 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가 앞집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장 떠올려봐도 자식과 연락을 끊은 친구들이 몇 대였습니다. 그러니 전 씨는 이 정도면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환갑쯤 되었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고 병상에 꽤나 누워있다가서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을 리는 없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남편의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도 전에 전 씨는 큰아들 내외에게 크나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말이죠. 조문객의 발길이 뜸해진 새벽 2시쯤. 가슴이 답답해 장례식장 뒷문으로 나간 전 씨는 우연히 큰아들 내외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걱정돼서 그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나중에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지? 당신이 장남이잖아.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해? 엄마 엄청 정정하신데. 그래도 시간 문제잖아. 에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합가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 않아? 애들도 키워주실 거고. 당신 맨날 일하면서 애들 잘 못 챙겨서 괴롭다고 그랬잖아. 뭐? 애들 잘 못 챙겨도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되는 건 더 괴롭지. 그런가? 나는 당신 일 때문에 엄마랑 같이 살면 좋지 않을까는 생각했지. 절대 아니야. 아이고, 알았어. 나도 그럴 생각 없어. 그냥 당신 걱정에 해본 생각이야. 정말이지? 그래. 장남이라고 부모 모시고 살라는 법 있어. 어머님 나중에 아프셔도? 그래. 병원에 가셔야지. 그러면. 치매에 걸리셔도? 치매. 치매도 전문 병원에 가셔야겠지. 요양원이나. 아, 절대 안 모신다니까. 약속해. 자, 손가락 걸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모실게. 됐지?
그러면서 서로의 새끼손가락을 부여잡고 있는 모습을 전 씨는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할 말이 아닌 걸 아는데 왜 그렇게 경솔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죠. 어디 갔다 오셨어요? 밖에 잠깐. 안색이 안 좋으세요. 좀 쉬세요. 아니다. 그리고 5분쯤 지나자 큰아들 내외도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다가 문득 전 씨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안 계셔도 합가할 생각 없다. 나도 혼자가 편해. 뜬금없는 전 씨의 말에 둘째 아들네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의 안색이 굳어졌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란 소리야. 엄마, 그게 아니고요. 그러자 싸해진 분위기를 읽었는지 작은 아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더는 말 안 해도 돼? 혼자여도 내가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잖냐. 그러자 아들은 변명을 포기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큰 며느리와도 나쁘지 않은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진절머리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시모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건 이해가 갔습니다. 다만 새끼손가락까지 걸어가며 아프면 병원에, 치매면 요양원에 데리고 가겠다는 아들이 전 씨를 더 아프게 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들네와는 뜸하게 지냈습니다. 서로가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죠. 사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닐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전 씨도 사람이기에 아들 며느리 얼굴을 보기가 껄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작은 아들 내외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이 한 말은 잊어버리세요. 다 잊었어. 무슨 말을 했는지 이미 형제간의 얘기가 오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덧붙이는 말에 전 씨는 다소 당황스러웠죠. 저희는 오히려 합가를 했으면 해요. 뭐? 같이 살자고? 네.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전 씨의 반응에 아들은 멋쩍은 듯 웃으며 주저리 합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혼자 사시는데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도 북적북적 같이 살면 좋고 엄마 걱정 덜해서 안심되고요. 그 이후로도 한참을 더 떠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함께 살 때의 불편함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아이고, 무슨 합가야. 나는 괜찮으니까 아서라. 매일 얼굴 보고 살면 좋은 일만 있겠냐? 나쁠 건 또 뭐예요? 가족인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꾸 보면 싸울 일밖에 없어. 그래도요. 그래도는 무슨. 혼자 사는 거 안 불편해? 네 아빠 입원하고 한참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가 적적하다고. 이렇게 단칼에 거절당할 줄은 몰랐는지 작은 아들은 당황스러운 눈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추임새를 넣던 작은 며느리가 아들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죠. 아, 그게요. 사실은 아들이 살림을 합치려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미용실 좀 넓혀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집을 정리할까 해요. 너희 사는 집을? 네. 대출 알아보니까 이미 대출이 좀 있어서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업자 대출도 있긴 한데 이왕이면 출혈이 적은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너희 집 팔고 우리 집에서 살겠다는 말이야? 기왕이면 저희 돈 조금 보태서 좀 큰 집으로 가는 게 어때요? 맞아요, 어머님.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어머님이 너무 필요해요. 일하면서 애들 보기 쉽지 않네요. 애들도 할머니 좋아하니까 같이 살면 진짜 좋아할 거예요.
며느리가 통사정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애를 못 봐도 절대로 시모랑은 못 살겠다고 하는데 작은 아들네는 전 씨가 필요하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 씨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나이 드니 나는 참 쓸모없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조차 자신을 원치 않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필요하다는 말에 조금 혹한 것도 있었습니다. 바쁘게 사는 자식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은 외롭기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야 말았죠. 아들은 살던 집을 팔았고 전 씨는 평수를 조금 넓혀서 이사를 했습니다. 더 보태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초과가 돼서요. 아이고, 됐다. 너희 미용실에 놨어. 많이 보태겠다고 해서 평수를 넓힌 것이었지만 막상 아들은 2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집값을 생각한다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전 씨는 아들네 사정을 생각해서 더 받지 않았습니다. 이왕 미용실을 확장하는 거 뭐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명의는 그런데 아들이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2천만 원 보태고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할 것인지 물었는데 전 씨는 당연히 자신의 앞으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들 돈도 들어가긴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명의는 엄마 앞으로 할게. 2천만 원 필요하다면 돌려주고. 아니에요. 그럼 살다가 나중에 재산 정리할 일 있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알겠어요. 아무리 괘씸해도 큰아들이 있으니 함부로 작은 아들 앞으로 아파트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자식들 간의 사이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부부는 좋은 위치에 크고 번듯한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원래 운영하던 것의 서너 배는 큰 규모였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전시의 자금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늦게까지 손님이 있어서요. 늦을 것 같아요. 서준이 아빠도 늦어? 네. 퇴근하면 9시쯤 될 것 같네요. 알았어. 그러면 내가 애들 데리고 들어올게. 네, 감사해요. 아무래도 둘 다 회사원이 아니다 보니 퇴근 시간이 들쑥날쑥했습니다. 게다가 미용실에 손님이 많아져서 직원을 2명 더 뒀는데도 이렇게 바쁜 날들이 많았죠. 원래는 며느리 먼저 퇴근해서 애들을 돌보다가 이제 전 씨가 있으니 마음 놓고 일을 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게. 초조하지도 않고. 고맙긴. 어차피 집에 있는데. 그리고 퇴근해서 오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뭐야? 늘 일만 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어머님 계시니까 좀 가정집답네요. 밥 짓는 냄새도 나고. 맞아. 퇴근해서 들어오면 군침 돌지. 아들 내외의 말에 전 씨도 기분 좋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로 상의를 한 것은 아니었어도 자연스럽게 전 씨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가게에 도시락 싸가려고요. 웬 도시락? 거의 매일 자장면 먹는데 지겨워 죽겠어요. 언제 도시락을 싸고 있어? 집에 있는 반찬에다가 싸가야죠. 그러지 말고 엄마가 좀 싸주세요. 그래도 당신이 싸는 것보다는 엄마가 싸는 게 맛있겠지. 뭐? 내가 어때서? 며느리는 핀잔하듯 아들을 흘겼지만 그래도 내심 전 씨가 도시락을 싸줬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출근할 때 간단히 들고 가게끔 싸주는 건 일이 아니었기에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아들이 또다시 불평했습니다.
아침에 싸서 1시, 2시에 먹으니까 너무 식어서 맛이 없어요. 그래? 좀 일찍 먹으면 되잖냐? 손님 때문에 딱딱 맞춰서는 못 먹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전 씨는 점심시간에 맞춰서 아들 며느리의 점심 도시락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간 틈을 타서 청소, 빨래, 요리 등을 했고 아이들의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고되긴 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 내 손주이기에 할만했습니다. 오늘 장 보러 마트에 갔는데 한도 초과가 뜨지 뭐야. 그래서 급한 대로 현금 가진 걸로 계산했어. 아, 그래요? 지난달에 인터넷으로 뭐 좀 결제했더니 그런가 봐요. 다른 카드 드릴게요. 마트에 갈 때는 며느리가 준 신용카드를 썼습니다. 달리 쓸 때도 없긴 했지만 카드 외에 현금은 한 달에 2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욱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 집이고 내 살림이지만 그래도 손주 봐주고 저들 뒷바라지 해주는데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돈이 궁한 상황이었다면 참 서러웠겠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먹고 사느라 아등바등 하는 자식들한테 용돈은 무슨 용돈이냐 싶었습니다.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자식도 당연히 알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니까. 청소 좀 한 거야. 쓰레기가 많아서. 출입금지라고. 내 거 함부로 만지지 마. 이놈아. 그러면 정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씨, 참견하지 말라고 했잖아. 뭐? 눈앞에서 쾅 닫힌 방문에 전 씨가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큰애가 사춘기가 왔는지 요즘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참 거칠었습니다. 특히나 전 씨에게 유독 그랬죠. 언젠가는 도가 지나친 행동에 전 씨가 따끔하게 혼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잘못했다고는 했지만 눈빛에 반항심이 가득했죠. 그래서 아들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자 며느리의 반응이 황당했습니다. 사춘기잖아요. 아무리 사춘기라도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지. 어머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애들 혼 안 내고 키우고 싶어요. 뭐? 저도 나름대로 애들 키우는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뭔지는 몰라도 엄마가 훈육할 마음이 없으니 아이들도 할머니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혼나지 않는다는 걸 다 아는 모양이었죠. 애들한테 자꾸 뭐라고 그러시면 저 서운해요. 몇 년간 전 씨가 아이들을 키웠지만 이젠 전 씨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며느리도 이렇게 섭섭하게 했지만 아들도 그랬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아들이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이들 모두 잠에 들었고 전 씨만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죠. 무슨 술을 이 시간까지 마셨어? 신발을 제대로 벗지도 못하고 휘청거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부축을 하기도 전부터 술 냄새가 진동했죠. 그러자 아들이 한 잔 걸쳤다며 해실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소파에 드러누워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 전 씨가 한참을 실랑이 해야 했습니다. 옷이나 벗고 자.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하도 작아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다시 묻자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전 씨가 아들의 입에 귀를 바짝 대니 아들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랑 합가한 게 후회가 된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들을 쳐다보았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아들의 말은 이제는 완전히 뭉개져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싶었습니다. 매일 좋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잘 지내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쩐지 엿보면 안 되는 아들의 속내를 엿본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전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했죠. 너 어제 기억 안 나니? 무슨 기억이요? 아니다. 됐다. 아, 자면서 꿈 꿨는데 엄마가 옛날에 부침개 해줬던 꿈 꿨네요. 안주로 먹으면 맛있겠네. 전 씨는 아들의 말에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꿈에 자신이 나와서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중얼거렸나 싶었습니다. 사실 앞에 엄마랑까지는 명확하게 들었는데 그 뒤로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으니 말이죠. 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해맑은 것이 설마 합가한 게 후회된다는 소리를 했을까 싶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전 씨도 그저 해프닝처럼 지나치게 되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전 씨는 7순이 넘었고 얼마 전 둘째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다 키웠네. 그러게요. 이제 좀 한숨 돌리겠다 싶었습니다. 손주들의 수험 생활을 2번 겪으니 신경줄이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집은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고 다들 날카로워져 전 씨는 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다행히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이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들어간다고? 네. 학기 시작하기 전에 짐 싸서 나갈 거예요. 집이 휑해지겠네. 그렇겠죠. 근데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 얼마 전에 형이랑 통화했거든요. 근데 이 진명의 말이에요. 그거 제 앞으로 해도 된대요. 순간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 집 제 앞으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재산 정리할 일이 있으면 작은 아들 앞으로 준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과 통화를 해서 동의를 받았다는 아들의 말에 놀라긴 했습니다. 제가 여태 모시고 살았으니까 형도 할 말 없는 거죠. 모시고 살았다는 말에 전 씨의 눈인 잠시나마 크게 뜨였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말에 전 씨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73이 되었고 아들이 둘인데 그중 하나가 집이 필요 없다고 하니 남은 아들에게 주어도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명의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들 며느리가 크게 기뻐했죠. 자, 이거 달라던 서류. 오늘 때 왔어. 도장도 쳐주세요. 그거는 내가 찍어야 하는 거 아니야? 위임장 있어서 제가 해도 돼요. 아들이 필요하다는 서류를 챙겨서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지 아침을 설렁설렁 먹으면서도 웃는 낯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저 차에 좀 다녀올게요. 곧 명의이전을 하러 나간다는데 꺼내놓을 짐이 차에 있다며 아들이 나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래. 오늘 어디 나가니? 친구랑 약속. 대학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 해서. 작은 손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식탁 위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부동산. 그런데 손주가 아들의 휴대폰을 물끄러미 보더니 울리는 전화를 받아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요. 네. 전세요. 아닐 건데 5천만 원이요. 저는 잘 몰라서요. 오시면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네. 의문 가득한 대화를 나누고 전화를 끄는 손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5천만 원짜리 전세집을 구한다는데. 아빠가 무슨 말이야?
너 기숙사 들어간다며? 서울엔 5천만 원짜리 집도 없어. 그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 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때마침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전화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게. 무슨 집을 알아본다는 거야? 저는 먼저 가볼게요. 손주가 자리를 뜨고도 전 씨의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뭔데 그래? 서준이 애미 모르게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지?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집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집? 애들도 다 컸으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요. 뭐? 그래서 전셋집을 구해서 나가려는 계획인가 싶었습니다. 놀라서 되물었는데 아들이 표정이 더 이상해졌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둘이고 엄마는 혼자잖아요. 그 말에 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목구멍 밖으로 아무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집을 자신의 것으로 바꾼 다음에 말할 생각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방에서 며느리가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 편이 어머님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서준이 아빠랑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거예요. 둘째인 저희가 여태 모시고 살았으니까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상의를 한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결정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상의를 한다고 해도 어이는 없었죠. 왜 내 집에서 내가 나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집이 못해도 7, 8억은 되는데 구한다는 집이 전세 5천만 원이라는 말도 황당했고, 여태 지들이 자신을 모시고 살았다는 말도 지나가던 개가 비웃을 말이었습니다. 애들도 다 컸고 전 씨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지금이야말로 모시고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젊을 땐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더니 이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을 것 같아 집을 뺏고 쫓아내는 건가 싶었습니다. 애들 수월하게 키우고 경제적 도움도 받고 공짜 도우미도 부리고 참 편히 살아놓고는 어떻게 모시고 살았으니 자식 할 도리 다 했다는 말이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 가치가 없으니까 너희 둘이 알콩달콩 살려는 거야? 참,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다. 그렇게 사람을 부려먹고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마저도 손주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까맣게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용하다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이 상황에 나보다 네가 더 섭섭하겠냐? 저희도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안 힘들었는 줄 아세요? 자유도 없고 그동안 저도 많이 참았어요. 무슨 자유가 어떻게 없었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애들 어릴 때도 전 씨에게 맡겨두고 이곳저곳 여행도 자주 다녔던 아들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 씨에게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인 말을 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쉬어야 할 집이 모두에게 불편한 공간이 됐잖아요. 나 때문에 불편했다는 거야? 편하진 않죠. 여보, 당신도 그랬잖아. 어머님 때문에 불편하다고. 괜히 합가했다고. 그러자 아들이 양심에 찔리는지 눈을 못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후회한다는 소리가 잘못 들은 게 아닌 듯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한때는 도시락까지 몇 년간 해다 줬는데 어떻게 나 때문에 모두가 불편했다고 얘기하는지 허무했습니다. 너희는 여태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는 생각 안 하냐?
합가를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 미용실 차린다고 밀고 들어온 거잖냐? 밀고 들어오긴요. 저희도 이 집 살 때 돈 보탰어요. 뭐 2천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부족하다고 4천 가져갔잖냐? 그건 아무튼간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집에서 사느니 이제 서로 따로 사는 게 낫죠.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매일 보면 나쁠 일만 있다고요. 그런데 왜 나를 내보내? 여긴 내 집이야. 이제는 제 집이죠. 아들이 식탁 옆에 있는 종이 뭉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날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깟 서류가 중요하냐? 내가 안 준다는데? 전 씨가 종이들을 얼른 집어서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엄마? 어머님,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아들 며느리가 혼비백산했죠. 나가려거든 너희가 나가라? 아니다. 너희한테 선택권은 없으니까 당장 나가. 나가라뇨. 저희는 못 나가요. 참 뻔뻔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머리끝까지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런 걸 내 자식이라고 그동안 뒷바라지를 했나 싶었습니다. 힘들어도 서러워도 서운해도 그래도 혼자 있는 엄마 걱정된다던 아들이기에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이기에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듯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망쳐버렸죠. 이번 주 안으로 짐 빼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왜 없냐? 내 집에서 도둑놈 쫓아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도둑놈이요! 이 집에 저도 돈 냈다니까요. 그래 2천만 원? 그거는 네가 빌려간 사업 자금으로 퉁치고 너나 2천만 원 더 갚아라. 그것도 다 법으로 따져보자. 진짜 이러실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면서 말이죠. 일이 지저분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건 전 씨였습니다. 어차피 나갈 일도 없는데 누가 이기나 해보자 싶었습니다. 반면에 아들 며느리는 일을 해야 하니 계속 버티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래서 다음날 아들 며느리가 출근한 사이에 집 번호키를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카드키를 가지고 있기에 비밀번호를 바꿔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였죠. 그러자 저녁에 문을 쿵쿵대며 난리를 쳤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같이 살면 되잖아요. 사람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었죠. 됐다. 나중에 아파서 거동도 못하면 애미고 뭐고 갖다 버릴 놈이야? 넌! 전 씨는 아들에게 너 같은 자식을 위해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후퇴를 하자 다음 날에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짐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용실로 짐을 보내버렸죠. 전화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짐을 어디에 내려놓냐며 호통치는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해? 너는 서준이가 너처럼 했다면 어떻게 했을 거냐? 그렇게 묻자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전셋집 구할 생각이었다지. 그 집 잘 구해서 너희 둘이 오순도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라? 알겠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지금 손님도 있는데 여기 난리도 아니에요. 부디 잘 살아라? 전 씨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짐이 싹 빠진 횡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전 씨 혼자 살기엔 큰 집이라 곧 팔아야 할 것 같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히 아들도 찾아오지 않고 좋을 것 같았죠. 불과 2, 3일 만에 벌어진 일에 전 씨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흥분했던 마음은 가라앉혔지만 그래도 자신의 행동에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라면 어리석게 합가를 결정한 그날이 후회되었죠. 큰아들도 대면대면 지냈고 작은아들은 아주 척을 지어버렸습니다. 말년에 불행이 찾아온 듯 했지만 생각해보면 큰 불행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들이 부모 노후에 무슨 큰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될까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이기적인 만큼 부모도 이기적으로 산다면 오히려 그게 행복을 찾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는 이제 그만하고 그 정성과 돈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게 현명한 삶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길게 살 건 짧게 살 건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삶보다는 나았습니다.